안녕하세요. 리치서클TV입니다. 보조지표에 대한 강좌 제23탄. 오늘은 엔벨로프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엔벨로프 지표는 볼린저 밴드와 비슷한 밴드 계열의 보조지표입니다. 엔벨로프를 번역하자면 봉투라는 뜻인데 차트가 봉투에 쌓여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느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 지표는 누군가가 고안해낸 지표이고요. 매닝 스톨러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산식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는 특정 종목을 설정하지 않고 트레이딩 뷰 비트코인 차트로 예를 들었습니다. 매닝 스톨러라는 사람이 이동평균선을 설정하여 차트를 분석하고 있는데 차트를 계속 관망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의 어떤 영역 밖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의 폭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엔벨로프 지표입니다. 처음 매닝 스톨러가 이 지표를 고안했을 때는 13일선을 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엔벨로프를 불러오시면 디폴트 값이 2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 같은 폭의 평행이 되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을 띄울 때와는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밴드 설정 계산식과 엔벨로프 또한 기준이 다릅니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가설을 세운 것은 동일하지만 엔벨로프는 위아래가 평행선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세한 개념 이해는 14강과 비교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밴드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벨로프는 상한과 하한이 평행으로 가지만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범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두 지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엔벨로프의 기본적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매매 방법 중에 하나는 중심선이 N1의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이 중심선이 지지의 역할을 할 때 매수를 하고 저항의 역할을 할 때 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캔들이 돌파하면 매수하고 이탈하면 매도한다는 것이 기본 매매 방법입니다. 원리가 이동평균선에서 왔다 보니 이동평균선 매매 방법과 유사하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20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한선을 터치하거나 가까이 갈 때 매도를 하고 하한선을 터치하거나 가까이 갈 때 매수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엔벨로프의 매매 방법입니다. 그런데 엔벨로프 지표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매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캔들이 상한선 밖을 우회하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탈을 해서 상한가를 판단하고 매도를 했다면 큰 이익 구간을 놓쳤겠죠. 그나마 상승 추세의 경우는 아쉽다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하락 추세 때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반등 없이 떨어지게 되면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엔벨로프 지표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하는 건데 엔벨로프 지표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평균이라는 것은 큰 이슈가 없을 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평선 강의 때도 성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A라는 학생의 평균이 70점일 때 다음 시험에도 70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A 학생의 부모님이 너가 평균이 90점을 넘으면 노트북을 사주겠다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공부를 해서 평균 점수가 90점으로 팍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게임에 푹 빠져서 공부를 안 해서 평균 점수가 폭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말해 어떠한 이슈들이 생기면 이 평균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엔벨로프의 뜻이 봉투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가 봉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봉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인풋의 길이와 퍼센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인풋의 기준은 투자자가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 엔벨로프를 만든 매닝 스톨러는 13일 이평선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차트의 기본 설정 값은 20일입니다. 이 이유는 보조지표는 과거에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의 흐름이나 다양해진 종목이 있는 만큼 종목별로 시기별로 다르게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만 보더라도 과거의 변동폭의 흐름이나 최근 변동폭의 흐름의 격차가 전혀 다르죠. 시기뿐만 아니라 종목별로도 이러한 폭의 격차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서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보통 길이, 기간으로 보셔도 되고 캔들의 개수로 보셔도 됩니다. 이 길이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혹은 퍼센트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길이를 60일로 바꾼다든지 100일로 바꾼다든지 할 수도 있겠고 퍼센테이지를 격차가 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마음대로 바꾸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많이 공부해 보시고 개념이 완전히 이해되었다 했을 때 투자 종목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세를 알려주는 보조지표를 같이 활용한다든지 밴드 계열의 일목구름대나 볼린저 밴드 지표를 같이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다든지 등등의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일 보조 지표만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전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A는 B다 라고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은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조지표 하나만을 의지해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마다 어떤 원리를 기준으로 계산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합적 분석도 하시고 단일 보조지표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믹스해서 분석을 하시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지표에 대해서 한 번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도 하시면서 보조지표의 특성과 타점 강의들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적인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